자, 이번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저희 흔히 R&D 세액공제라고 불리는데요. 요즘 많은 기업들이 R&D 세액공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컨설팅 업체들이 사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세금 혜택이 굉장히 크다면서 연구소 설립부터 해주겠다고 영업을 오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참 세무 대리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R&D 세액공제에 대한 간단한 개념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기업에서 연구개발에 비용을 투입하면 그중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술 개발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 근데 이런 세제 혜택을 미끼로 실제 연구 개발을 하지 않는 사업장에까지 컨설팅 업체들이 대표님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R&D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뒤에서 설명드릴 그 연구개발 활동 개념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준비 없이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세우면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R&D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에 주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관련된 현황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과기부에서 연구개발 활동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관련된 지표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참고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화면에 보시면 기관별 연구개발비는 22년까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기관별 이제 연구원 현황도 보셔도 지속적으로 조금씩이지만 쭉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한데 이제 코로나 전후로 경기 지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기도 하고 기업들의 성장세도 줄어들면서 연구개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기업부설 연구소 수를 봤을 때는 23년도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22년도에서 23년도에 아주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 확인이 확대되고 관리 감독이 강화됨에 따라서 일부 그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구소나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요? 네, 연구소 설립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물적 요건으로 독립된 연구 공간이 필요합니다. 연구 공간에는 연구 장비나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연구원은 이곳에서 상주를 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거래처 기업부설 연구소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별도 명패도 달아놓고 연구원마다 지정석도 마련되어 있고 보안도 신경 써서 다른 부서와는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인적 요건인데요. 연구소에는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연구원이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관련 분야마다 요구되는 학위나 전문성을 다른데 학력과 경력에 대한 증빙 서류도 함께 요구되다 보니까 까다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립 요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신고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도록 거래처에 안내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R&D 세액공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요건들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R&D 세액공제는 적용 요건을 6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내국인 사업자여야 되고 두 번째, 업종 중에서는 제외되는 게 있는데 유흥서비스업이나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제 연구 개발에 활동한 지출 비용만 대상이 됩니다. 다섯째, 연구 관련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요건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R&D 세액공제는 투자 세액공제와 업종 요건이 좀 비슷한데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이 다른 것 같아서 기억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요건, 연구소나 전담부서는 필수적인 건가요? 네, R&D는 시작이 기업부설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것부터 인정서를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법령에 보시면 연구소는 과학기술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창작,
문화산업 쪽이나 산업 디자인 분야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된 이제 연구소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어도 신고 관리 시스템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어서 실무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소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았습니다. 연구소도 사후 관리가 따로 있나요? 네, 사실 연구소는 설립 자체보다 유지가 더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연구소는 운영하려면은 인적, 물적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요건을 계속해서 충족을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관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중소기업은 고용 유지가 참 어렵죠. 실제로 점검을 나오기도 하나요? 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여기서 관리를 하는데 매년 연구개발 활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늬만 연구소는 아닌지 조사를 하는 건데요. 특히 신규 설립 사업장이나 장기간 변경 신고가 없거나 부실 연구소로 신고 접수만 됐다면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현장 확인으로 실제로 연구소가 취소되기도 하고 취소가 되면 1년간 재등록에 불과하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연구소의 운영이 생각보다 신경 쓸 게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연구소 설립과 유지 요건은 모두 갖췄다라고 가정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R&D 비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인건비, 재료비, 위탁 공동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이렇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비용은 기본적으로 적격 증빙을 갖추고 있는지와 더불어서 인건비는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니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네, 세액공제는 대상 인건비는 전담연구원의 인건비만 해당이 됩니다. 조특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 제외된 행정관리 관련된 업무들은 이 업무를 연구원이 만약에 겸직을 한다면 해당 인건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급이 연구소장인 연구원이 있다면 그 업무의 특성상 다른 연구원들을 관리하거나 대외적인 업무, 행정적인 업무가 많거든요. 이런 세법에서는 연구소장의 인건비, 이렇게 행정적인 업무가 껴있다면 전담연구원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인정이 되면 통상적으로 이제 급여와 사업자 부다 보험료, 성과급 등의 인건비를 반영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퇴직연금 보험료랑 국가에서 출연금을 지원받아서 정부 지원금은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연구만 전담하는 연구원이라니 세무서에서 기업마다 일일이 조사를 할 수도 없는 일일 텐데 솔직하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이 다른 업무도 같이 겸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도 R&D 세액공제를 넣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예규 판례에서는 전담연구원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R&D 세액공제가 취소되고 추징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겸직 연구원인 사례가 이제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세무대리인들은 마음으로는 거래처 대표님들 입장을 너무 잘 이해하지만 그래도 머리는 차갑게 이성적으로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잘 이해시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들께 과도한 세액공제는 나중에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그걸 이제 신고하는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드리지만 만약에 그래도 좀 적용을 원하시는 대표님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시도록 장려하거나 경정청구로 납부한 세액을 이제 환급받는 형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R&D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시다면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시거나 경정청구로 유도를 해야겠습니다. 혹시 사전심사 제도라는 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여기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2020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그 배경에는 사업자들의 이런 불안함이 있었어요. R&D 세액공제가 절세 효과가 큰 반면에 사업자와 세무당국 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몇 년간 이제 받아오던 세액이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세액을 추징당할 수도 있다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어 오다가 해당 제도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심사 결과대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두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세무서에서 따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사후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두 번째, 만약 심사 결과를 하고 다르게 과세 처분이 됐다고 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이 아니라 지출 예정인 비용에 대해서도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전심사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봐야겠습니다.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요건으로 넘어가서 R&D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네, 증빙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특법에서는 연구 증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 노트가 이런 대표적인 서류들인데 그 양식은 자율적이어서 연구원마다 연구개발 과정을 세부적으로 기록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거나 경정 청구를 하게 된다면 이런 서류들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연구 내용을 업무 일지처럼 좀 꼼꼼하게 기록을 해둬야겠네요. 서류와 신청서까지 다 챙겨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액공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공제 금액은 세 가지 금액을 합쳐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각각 공제율이 달라요. 그 첫 번째는 기준이 신성장 원천 기술이고 두 번째는 국가 전략 기술이고 세 번째는 일반 연구 개발비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공제율을 말씀을 해드리면 신성장 원천 기술은 30%이고요. 국가 전략 기술은 40%. 이렇게 공제율이 큰데 수입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각각 최대 10%까지도 공제가 더 가능해집니다. 그 외에 이제 일반 개발비가 많을 텐데 일반 연구개발비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비용에 기본 25% 공제를 적용받거나 아니면 직전 연도보다 증가한 비용에 대해서 50% 공제율을 적용받거나 이 둘 중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공제율이 높아서 혜택이 상당하겠네요. 근데 저희에게는 신성장 원천 기술이나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단어는 좀 낯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솔직히 어떤 분야가 유망 업종인지, 왜 공제율이 큰 건지 선정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신성장과 원천 기술, 국가 전략 기술은 일반 연구개발비보다 공제율이 높지만 특정 분야만 해당이 됩니다. 세부적인 업종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 7하고 별표 7의 2에서 열거를 하고 있는데 매년 개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제 추측이지만 과기부와 그 외 관련 부처들의 정책 자료나 산업 동향에 따라서 지원 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예시를 업종을 말씀을 드리면 별표 7 신성장 원천 기술에는 미래형 자동차, 콘텐츠, 바이오 헬스, 로봇, 항공우주, 탄소 중립, 방위산업 등의 분야들이 있고 별표 7의 2에서 말하는 국가 전략 기술에는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 것 같네요. 낯선 산업들이지만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분야들이라고 생각하니까 확실히 세제 혜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R&D 세액공제에 알아둬야 할 점들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조특법 세액공제는 농특세 과세 여부랑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R&D 세액공제는 농특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농특세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순효과가 100%인 셈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엔 최저한세도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한세 여기 법의 조항을 보시면 10조 해놓고 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최저한세
밑에까지 아예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0년간 2월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고 중복 지원 제한도 없습니다. 다른 조특법 공제와 감면을 함께 적용해 받으실 수 있어서 중소기업에게는 최고의 세액공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라에서 연구개발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적인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지 요건도 있고 또 증빙 서류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고 혜택이 큰 만큼 준비도 꼼꼼하게 잘 챙겨야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